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바닥을 닦고 사람들의 무시 속에 조용히 살아갔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청소부가 수십억 자산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모두가 무릎 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차별과 외면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던 한 이민자 노인의 마지막 복수극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올해 73, 미국에 온 지 32해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5시 40분 지하철을 타고 맨해튼의 한 대기업 사옥으로 향합니다. 전철 안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는 게 제 작은 낙입니다. 물론 아무도 청소부가 경제지를 읽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요. 제가 하는 일은 청소입니다. 30년 넘게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청소해 왔습니다. 42층부터 45층까지 총 4개 층이 제 담당 구역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봅니다. 하지만 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임원들이 출근할 때쯤 저는 이미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를 닦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 옆을 지나가며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중요한 업무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요. 존슨, 오늘 프레젠테이션 준비됐나? 그 계약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저는 그들의 비즈니스를 30년간 들어왔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실패할지, 어떤 주식이 오르고 내릴지, 귀중한 정보들이 제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청소부인 제가 영어를 알아듣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제가 걸레질을 하고 있으면 마치 가구라도 되는 양 그냥 지나갑니다. 가끔 제가 실수로 발에 걸리기라도 하면 짜증나라고 중얼거리며 가버립니다. 어느 날은 한 여직원이 제가 닦고 있던 바닥에 커피를 쏟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청소하잖아.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요.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청소부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는 그들에게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때로는 투명인간이 아니라 방해물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젊은 한국인 직원들의 시선이 제일 아팠습니다. 이 회사에는 한국인 직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대부분 명문대 출신의 영어도 유창한 소위 엘리트들이었죠. 그들은 저를 같은 한국인으로 여기기보다는 창피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3명의 젊은 한국인 직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제가 청소 도구를 들고 같이 탔습니다. 어우, 또 저 아저씨네. 진짜 민망해 죽겠어. 맞아.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생각할 것 같아서 진짜 싫어.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미국까지 와서. 그냥 한국에서 살지. 우리 회사에 한국인이라고 다 같은 급은 아니잖아요.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무시당는 느낌이야. 그들은 제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알아듣는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겠죠. 저는 그저 영어 못하는 늙은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구부정한 어깨, 주름투성이 얼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늙은 청소부가 과거에는 그들이 졸업한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서 교수를 했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다루는 IT 기술의 기초를 만든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대학교 교수 임용장과 AI 특허증, 그리고 수많은 논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과거의 영광들이었죠. 종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알게 될 거야. 사실 저는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였습니다. 1980년대 말 개인용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절부터 저는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당시만 해도 AI는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대학 연구실에서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신경망 알고리즘, 패턴 인식, 자연어 처리. 지금의 챗GPT나 구글 번역기의 기초가 되는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브레이크스루를 이뤘습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300%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그 기술로 3개의 국제 특허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당시 제 연구실에는 전 세계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모두 제게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교수님의 알고리즘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 기술이에요. 그때의 저는 학계의 스타였습니다. 국제학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고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영희가 기침을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련이 했는데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폐암 3기입니다.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치료가 많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개발한 최신 면역 치료법이었습니다. 실험 단계였지만 같은 병기의 환자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사직했습니다. 30년간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내와 15살이던 아들 민호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1992년 여름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영희야, 우리 꼭 이겨내자.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첫 3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영희의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달에 2만 달러씩 나가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박사학 위증과 교수 경력 증명서를 들고 다니며 대학과 연구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죄송하지만 영어로 유창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자격 사항은 저희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직무에는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답은 거절이었습니다. 50대 중반 영어가 서툰 아시아인을 반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루는 작은 IT 회사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 기술적인 지식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면접관의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겨우 5년 전까지만 해도 학계의 최첨단에 있던 제가 구식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아들 민호가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15살 아이가 학교가 끝나면 햄버거를 뒤집으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 엄마 치료가 우선이에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는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30kg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저와 민호를 걱정하며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무슨 소리야. 우리 꼭 이겨내자.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1995년 겨울, 영희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당신 때문에 3년을 더 살 수 있었어요. 이제 그만. 너무 고생하지 말아요. 그리고 며칠 후, 영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저와 민호 둘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아는 사람이라곤 병원 의료진 뿐이었으니까요. 영희를 떠나보낸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수였던 과거도 특허도 명예도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엔 공립도서관에서 경제지를 읽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포춘. 30년간 빼먹지 않고 읽었습니다. 회사에서 들은 대화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청소부인 제가 영어를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제 앞에서 거리낌 없이 중요한 비즈니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더군. 어떤 프로젝트? 음악을 듣는 작은 기계라던데. 성공할까? 글쎄, 소니가 워크맨으로 이미 시장을 장악했는데. 그때가 2001년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작은 기계가 바로 아이팟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애플 주식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10 정도였습니다. 제 전문가적 직감으로는 이 회사가 뭔가 혁신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달 제 월급 $1200 중 $800로 애플 주식을 샀습니다. 민호는 대학에 진학해서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었고 제 생활비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아침엔 99센트 샵에서 산 빵과 커피, 점심은 회사 휴게실에서 가져온 샌드위치, 저녁은 집에서 라면. 그렇게 아껴가며 투자할 돈을 만들었습니다. 2년 후 아이팟이 출시되었을 때 애플 주식은 $30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회사 임원들의 대화를 통해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 회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스탠포드 학생들이 만든 회사인데 검색 기술이 정말 혁신적이야. 하지만 어떻게 수익을 낼지 모르겠는데 광고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더군.
저는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논문을 도서관에서 찾아 읽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된 형태였습니다. 이 회사도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구글이 상장되기 전 비공개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 브로커를 찾아갔습니다. 청소부 시급으로 벌어서 구글에 투자하겠다고요? 네, 확신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그들은 저를 비웃었지만 결국 최소 투자금 1만 달러를 모아서 투자했습니다. 몇 년간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조용한 복수였습니다. 영희를 떠나보낸 후 저는 현실과 타협해야 했습니다.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원어민 수준으로 늘리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 작업과 재시험을 거쳐야 했는데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게 청소 일이었습니다. 처음 청소회사에 지원했을 때 담당자가 의아해했습니다. 박사 학위가 있는데 청소 일을 하시겠다고요? 네, 급하게 일이 필요해서요. 과한 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저는 간절했습니다. 민호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1996년 3월, 저는 맨해튼의 한 대기업 사옥에서 청소부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학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던 제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있었으니까요. 아빠, 수고하셨어요. 고등학교에 다니던 민호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괜찮다, 민호야.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너 좋은 대학 보낼 거야.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성실하게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청소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걸레질을 하고 무거운 쓰레기통을 나르고 화장실을 청소하다 보면 허리와 무릎이 아팠습니다. 50대 중반의 몸에는 버거운 일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야, 조선족 아저씨. 여기 쓰레기통 좀 비워줘. 한국인인 저를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젊은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정정해 주려고 했지만 영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됐고, 그냥 치워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엔 정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의례적으로 보낸 화환 하나, 그리고 같은 청소팀에서 일하던 멕시코 할머니 한 분만 와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30년 넘게 일했는데 이게 뭐야? 장례식장 직원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MIT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실리콘밸리의 한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모실게요. 청소일 그만하시고 캘리포니아로 오세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민호야. 아빠는 여기서 할 일이 있어. 민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계속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애플 주식은 아이폰 출시 후 폭등했습니다. 구글도 검색 광고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의 혁명을 일으키며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모든 회사들이 성공했습니다. 30년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회사에서 엿들은 정보들이 모두 적중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헐값에 사들인 맨해튼 건물들이 10년 후에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매일 그들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 늙은 청소부가 사실은 그들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것을. 2010년쯤 제 자산이 1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2015년에는 5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10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같은 낡은 아파트에서 살며 99센트 샵에서 물건을 사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태도는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직도 저 할아버지가 일하네? 언제 은퇴할 건지 모르겠어. 보기 민망하다니까. 어느 날은 새로 입사한 젊은 한국인 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진짜 창피해.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은 나이 들어도 저런 일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30년 전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제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후 회사에서 제 사물함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팀의 젊은 직원 제니퍼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도 저를 무시했던 사람 중 하나였죠. 별거 없겠지만. 하지만 사물함 안에서 나온 건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들이었습니다. 정교하게 정리된 투자 포트폴리오, 부동산 권리증, 그리고 한 권의 낡은 다이어리. 다이어리를 펼친 제니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22년 여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제 옷차림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늙은 아시아인이 유언장을 작성하겠다니.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약 1200만 달러 정도입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정식 절차를 거쳐야겠네요. 자산 증명서를 가져오시겠습니까? 일주일 후 다시 찾아간 저를 보고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포트폴리오와 부동산 권리증을 보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모두 고객님 자산인가요? 네, 30년간 모은 것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저는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 제 개인 다이어리를 회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유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1년 동안 더욱 세심하게 다이어리를 작성했습니다. 30년간의 투자 기록, 회사에서 들은 대화들,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특히 회사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을 날짜와 함께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2022년 9월 15일 마이너스 김미영 대리 저런 사람 때문에 한국 이미지가 나빠진다. 2022년 10월 3일 마이너스 박성민 과장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왜 미국까지 와서
2023년 1월 12일 이준호 사원 우리랑 같은 한국인인 게 창피하다. 매일 밤 다이어리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곧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민호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왜 30년간 그 회사에서 일했는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었단다. 그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해주고 싶었어.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는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킴철-수, 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AI 알고리즘 특허 공동개발자, 현재 청소부. 그 아래엔 30년간의 투자 기록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투자한 금액, 수익률, 분석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자산 총계 1200만 달러. 제니퍼는 손이 떨렸습니다. 2023년 3월 15일,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73의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자. 혼자서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으며 출근했습니다. 애플 주식이 또 올랐다는 기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42층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오전 10시쯤 43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저 할아버지네. 진짜 언제까지 일할 건지. 보기 민망해. 차라리 은퇴하지. 젊은 한국인 직원 2명이 지나가며 하는 소리였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텐데 하고 생각하며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 샌드위치를 떨어뜨리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119에 신고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30년간의 긴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지막 날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개된 유언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김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나를 30년간 무시하고 차별했던 이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는 단 한 달러도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내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차별받는 이민자 노인들을 위한 김철수 재단 설립 800만 달러. 이민자 자녀들의 교육 지원 장학금 300만 달러. 나를 유일하게 인간으로 대해준 청소팀 마리아 할머니에게 100만 달러. 특별 메시지. 인간의 가치는 직업이나 언어 능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했던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가 있고, 꿈이 있고, 존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년간 준비한 마지막 수업입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자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를 못 배운 외노자라고 불렀던 부장은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한국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했던 젊은 한국인 직원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니퍼는 제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뉴욕타임스가 제 이야기를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숨겨진 백만장자, 청소부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 CNN, FOX, ABC 모든 방송사가 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30년간 차별받은 한인 청소부, 사실은 천만장자 교수였다. 무시당한 이민자의 놀라운 반전.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킨 한 남자의 이야기. 김철수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차별받는 이민자 노인들에게 영어 교육을,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제가 남긴 100만 달러로 고국인 멕시코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딴 강의실이 컬럼비아 대학교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철수 다문화 이해 센터라는 이름으로요. 제가 죽은 후에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30년간 매일 마주쳤던 그 보이지 않던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영어가 서툴다고, 청소부라고, 나이가 많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그들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존엄성은 직업이나 언어 능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 회사 복도에는 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세요. 김철수. 차별은 제 삶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지혜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꿨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30년간 보이지 않던 한 남자의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